방금 소리가 확인하고 저희 시민 토론의 주제가 보수 개혁을 과제 길 그리고 보수 글자에다 개혁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개혁이라는 진보 측에서만 하는 프로그레스 개혁을 뜻할 텐데 개혁이나 진보나 보수하고도 같이 연결이 될 수도 있구나라고 저는 제목만 보고 그런 감개를 양함을 느꼈습니다. 보수도 수구적으로 지키는 보수만이 아니라 보충할 보자에다가 수리할 숫자 쓰면 그 보수나 개혁이나 또 같은 말이 됩니다. 제가 서두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는 그런 이름이나 구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그런 구호나 제목이 아니라 바로 보수가 가지는 가치 또 콘텐츠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금 그것이 이제 앞으로 사회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아닙니다. 한 가지 재밌는 예로 우리가 극우파의 대표적인 예로서 이야기하는 나치즘, 독일 군국주의 나치스를 원어를 찾아보니까 국가사회주의 또는 민족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노동자당이 나치스입니다. 이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결과적으로는 극우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 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수를 지키자라는 그런 구호로서는 좀 정말 지켜야 될 보수를 지키지도 어렵지 않나. 저는 보수의 가치를 지키자. 보수의 가치. 사실 앞에서 여러분이 각 분야에서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좀 종합적으로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건면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청명하고 절약하고 부패하고 낭비하고 흔히 말해서 졸부라는 것은 보수의 가치가 될 수가 없죠. 또 허위를 배격하고 정직하고 나아가서 국가, 사회, 가정 등 공동체의 가치와 개인의 자유를 조화시키고 우리가 헌법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가치라고 하고 바로 국가와 사회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안보 개념이 또 보수의 가치로서 등장하게 되죠. 사실은 아마 지금 안보나 통일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나누길 같습니다만 결국은 안보를 위한 교류나 협력도 결국은 안보 자체가 목표가 되는 과정이 되죠. 다시 말해서 안보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수의 가치로서 꼭 지켜야 됩니다. 또 우리 역사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한민국을 정통성한 역사의 존중 또 보수의 중요한 가치 다시 말해서 가치를 지킴에 있어서는 어떠한 방식이나 구호라도 사실은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자.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쭉 발표를 우리 보면서 너무 이성적으로 보수와 진보 또는 개혁을 접근하는 것에 대한 문제죠. 이제 20세기는 설명하고 논문을 써서 감동시키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소통을 한다면 소통은 이성적인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성적인 가슴으로 한다고 합니다. 20세기는 이성 시대고 21세기는 감성 시대입니다. 요즘 그런 이야기 스타일이 여러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성의 시대를 우리 보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트렌드라는 측면에서 조금 가치를 좀 포괄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별 교수님이 앞에서 발표하신 분에서 좀 들어보면 자체 개념 모순적인 공정사회, 공생발전, 나아가서 복지, 경제민주화를 두려워하고 꺼려하는 보수라는 느낌을 조금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장의 절해가 된다. 성장이 필요하다는 큰 과도를 앞에 두고
경제민주화를 두려워하는 보수. 말은 역량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감성의 시대라고 볼때 최근 어느 통계에 보니까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에 나는 중산층이 아니고 하층민이라고 하는 통계가 62%입니다. 거짓이든 진실이든 엄청난 숫자입니다. 주말에 단풍 여행객들이 고속도로를 빡빡 메우고 고급 음식점이 가득 차서 줄을 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화 한 편 보려면 1000만 명 이상이 동원되는 이런 세상에 사는데도 나는 하층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62%. 이성적인 판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플로어에 계시는 분들 젊은 시절을 생각하면 이런 세상에 사는데도 희망이 없다고 하는 여러분들하고 60%. 오히려 여러 어르신네들이 희망 없는 시대에 살면서는 희망이 없다고 하지 않았는데 마이클 샌델이라는 유명한 하버드대 교수가 있었죠. 세상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는데 정작 책을 쓴 미국에서는 그 책이 나온지도 모르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베스트셀러를 했습니다. 그 교수가 하도 놀라서 대한민국을 한 번도 안 오다가 3번이나 세상에 자기 책이 베스트셀러라는 게 대한민국에서 됐다는 게 와봐서 놀랬다. 그래서 올 봄에도 왔는데 저는 뉴스공기입니다. 이 양반이 와서 그냥 접대만 바꾸면 갈 수가 없으니까 바로 공정성, 정의 지수를 평가를 해보자 이런 것이 의식 수준을 평가해보자고 해서 공정성 조사를 하는 기회가 있어서 잠시 말씀드립니다. 이분이 미국 사회에서 불공정한 소득, 불공정한 그 미국 사회라는 개념을 생각을 하고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는데 정작 미국에서는 공정성 조사를 하니까 미국 국민의 62%가 미국은 공정하다. 38%가 불공정하다니까 심각하게 느꼈습니다. 38%. 3명 중에 1명이 미국이 불공정하다. 큰일 났다. 그런 생각으로 한국에 와서 똑같은 설문조사를, 공정성 조사를 했는데 한국에서는 38%가 아니라 74%가 불공정하다. 다시 말해서 21세기가 감성의 시대라는 그대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트렌드를 두려워하지 말자. 사실 저는 도덕을 전공을 합니다만 우리 법 규정에서도 보면 복지국가를 천명한 것은 벌써 박정희 대통령 시절 그 전부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보수 진영에서 두려워하는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26년 전 86년도 헌법에 119조의 경제기본 원리로서 경제민주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 누가 먼저 사용을 하느냐에서 어떻게 보면 지문 속에서 뺏긴 듯한 느낌도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119조의 1항을 보면 오히려 제1항은 119조 1항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것이 첫 번째고 경제적 자유와 창의 존중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의 의무와 권한으로 경제 주체 간의 조합, 규제와 조정, 경제적 남용 방지, 소득 분배, 시장 지배가 헌법에 그대로 있는 규정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보수 진영에서는 경제민주화를 도입을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지혜력을 없는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법률적인 면에서는 그런 걱정도 듭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역사 문제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일제시대와 건국을 평가를 아까 해주셨습니다만 역사를 부정하고 자학하고 좌절하는 역사가 가장 대표적으로 지난번 문민한 참여정부 시대 노무현 대통령 지금도 기억하죠.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우리 현대사 해방 이후입니다. 국가 최고 지도자의 입에서 나온 말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전까지는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싫어하지는 않고 그런 의미에서는 괜찮게도 보는 분인데 저는 사실 이 말 한마디에 그때부터 사실 어떻게 보면 돌아서는 계기가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좌절의 역사관, 자학적인 역사관을 이야기합니다. 그 원인을 보면 사실은 아까 교수님이 발표하신 것처럼 해방 직후에 과도한 권위주의적 국가주의를 앞세우다 보니까 독립운동을 미화했습니다. 저는 지금 그 일제시대 피해자 조사를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독립운동이라는 게 40년대 이후에 와서 임시정부가 독립군을 건드리고 일본하고 전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오천고 전투, 김일성의 노선고 전투에도 일본 경찰관이 2명 죽었느니 1명 죽었느니 아직 학교에서 논쟁을 하고 있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천상의 전투는 30년 됐고 이럴 줄 알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독립운동을 저는 미화한다는 표현을 안 쓰겠습니다만 강조를 해오다가 거기에 대한 반발로 참여정부나 노무현 정부에 들어가서 거꾸로 그 원인은 친일파가 청산되지 않았다는데 뒤집어 씌워서 갑자기 친일파 연구를 우리 역사학계가 뒤집어 쓰고 그 뒤로부터 저는 이 자리에 역사 교수님 두 분이 아직도 보수 진영이 있다는 게 신기하죠. 역사 진영은 거의 제가 알기로는 90% 이상은 진보 진영에서 찾고 있으니까 모든 연구는 친일파 연구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끝내려니까 연구 참여가 되어버립니다만 그 친일파와 독립운동 사이에 있는 민중과 서민 일반 대중 민초들의 삶은 누가 보살필 것이냐. 사실 6월 항쟁의 주체는 독립군도 아니고 친일파가 아니죠. 그런 화두만 한번 들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화주의적 자유론을 말씀하시는 공화주의를 많이 말씀합니다만 공화주의가 잘못되면 혹시 공동체주의를 강조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우리 흔히 말해서 공동성선, 공공의 이익 같은 것을 너무 강조하는 것도 과연 지금으로서는 공화주의라는 용어 자체는 이쁩니다만 또 한번 지금 오래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보수계의 과제는 자세한 거는 따로 주문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사회 통합을 위한 우리 보수계의 과제를 이 자리를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틀에서 만드는 기분이 있으면 싶습니다. 너무 잘 고맙습니다. 질문은 많이 변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한달쪽 양준모입니다. 제가 오늘 바른생활의 시민 회의가 주최하는 인생 처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기대와 같이 오늘 많은 것을 배우고 앞으로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방향성을 잡는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위기 상태입니다. 경제 상황이 나빠서 위기다. 사실 경제는 이보다 더 나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왜 위기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모든 사회가 문제점에 대한 다른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고 더군다나 이해에 대한 해결을 하는 데서 구체적인 형태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위기라고 진단합니다. 오늘 여러 선생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하셨고 실질적으로 우리 위기를 극복하는데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시험 문제를 우연하게 봤습니다. 근현대사 문제였는데 도저히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시험 문제는 출제가 돼서 그런 것을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 왜곡이 심각한 정도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받은 친구들이 어떠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 또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어떻게 찾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까웠던 그런 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기현 교수님께서 좋은 지적을 주셨고 역사를 담당하시는 선생님과 얘기를 들어보면 이 역사에 대해서 사실인식보다는 관점이 중요하다고 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이 관점을 가지고 사실을 왜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 상황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우리 사회를 개혁하고 또 더 참된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행복한 삶을 할 수 있는 이런 마음한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발표 잘 들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교육 문제 상당히 또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아까 이명희 교수님께서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을 교육이 하고 또 글로벌 시대에서의 문제점을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교육이 중요하다. 또 보수적 가치를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을 많이 생각합니다. 제가 토론을 사실은 맡은 분야는 복지와 경제 성장 분야겠습니다만 오늘 고향에도 직접 발표를 여러분께 했습니다. 이성규 교수님께서 현명한 복지를 선생님에게 많은 도움을 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복지 문제는 정말 잘못되고 있습니다. 이 복지라고 하는 것은 되게 다층 구조로 우리가 구성이 돼서 그것이 실현이 되고 있는 것이 전 세계 현상입니다. 공적, 부족, 또 사회적 연대를 위한 그런 부족, 그리고 시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 세 가지가 복지를 이루는 그런 세 가지 기둥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 세 가지 기둥이 잘 거기 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여러 가지 다양한 욕구들을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이 무시되고 오히려 잘못된 형태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 이러한 현실에서 이성규 교수님께서 현명한 복지를 강조하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의가 있는 그러한 주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과 우리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드는 우리가 유인 구조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는데 현재 무상 복지, 보편적 복지, 무상 교육 이런 것들은 이러한 유인 제도를 붕괴시킴으로써 복지제도의 참다운 발전을 저해하는 물론이고 복지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켜서 향후에 우리의 삶을 더 고통으로 이끌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인 것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수적 가치가 실현이 돼야 우리 삶이 더 윤택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요자의 책임성도 또 공급자의 경쟁을 강조하신 이성규 교수님의 발표 정말 평가가 큽니다. 경제 문제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성장과 양극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요즘 싸이하고 김장한 얘기를 가끔 꺼냅니다. 두 가수 제가 다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두 가수의 실력이 다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싸이하고 김장하고의 관계가 완전 다른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성과 면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실현이 되죠. 그럼 이 양극화가 싸이가 김장을 착취해서 불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달성한 것인가? 제가 보고 싶습니다.
글로벌 경쟁을 통해서 글로벌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그 흐름을 탄생하는 것.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하고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 또한 글로벌 흐름에 동참을 해서 적극적으로 그 이익을 향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이 양극화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글로벌 흐름에 참여한 사람을 끄집어내려서 결과를 같이 나눠가자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글로벌 경쟁에서 더 앞서서 글로벌 흐름에 참여하도록 우리가 독려해야 될 것인지, 대답은 자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양극화가 어떻게 발생했느냐? 지금 데이터를 보시면은 이 양극화가 발생한 두 가지 최근에 두 가지 사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97년 모야위기, 두 번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그래서 지니 배수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두 사태 때 경제 성장이 악화되면서 급격하게 지니 배수가 올라가는 현상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응이 어떻느냐? 정부가 지금 기술을 확대하면서 2003년서부터 경제 성장은 바꿔가면서 지니 배수가 쭉 올라가는 현상을 요즘 보면 개선되는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 지출 확대가 경제 성장에 아무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런 소득 분배의 악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원인은 1990년서부터 사실 우리가 볼 때 경제 성장이 저성장 국면으로 가게 되는데, 그것은 사실 노동 권력의 탄생과 괴를 낳지 않고, 노동 권력의 탄생으로 우리 사회가 고위험 시대가 우선 구축이 되고, 이에 대한 정책의 대응이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중요한 정책을 한번 보시면 수도 이전 논의가 있었죠. 그 다음에 교육의 수월성과 공교육의 실패, 기술 정책의 실패, 또 보입니다. 거의 다 표현은 이 사람 표현입니다. 기술 정책도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정치적 슬로건 안에서 수월성의 추구보다는 그냥 나눠받는 식의 기술 정책이 시행되면서 기술적 성과가 투입되기 현저하게 떨어지는 그러한 현상이 목격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성장이 엔진으로서 작용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회정책, 산업정책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우리 사회 또 경제발전을 보면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으로 우리가 탈바꿈을 했습니다. 갑을 팔아서 2만 불 달성할 수 못하죠. 중화학공 국정 정책을 써서 중화학공을 발전시켰고, 80년대 IT 산업을 발전시켰습니다. 거의 불모지에서 IT 산업을 발전시킨 거죠. 그 20년의 노력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향후 20년 후에 뭐가 될 것인가? 대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 경쟁 속에서 어떻게 우리 산업구조가 바뀌어야 되냐면, 저기술 산업군과 중저기술 산업군의 부가가치 비중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그리고 고기술, 그다음에 고기술의 부가가치가 올라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어디서 일자리가 생기고 있냐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중에서 지금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고, 중기술 가진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까 이명희 교수님께서 이러한 문제점을 글로벌 협력을 통해서 해결하자는 좋은 제안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 정책의 실패가 사실은 현재의 우리 상태를 만들었고, 그런데 지금 정치권이 대응하고 있는 것은 뭐냐? 문제점도 파악하는데 실패를 했고, 대응책은 완전히 그 마냥 사냥식의 대응책을 내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에 도움되고 있지 못하는 그런 것들, 그저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그런 대응책을 내고 있습니다.
향후에 우리가 어떻게 경제를 발전시키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 수 있을지 상당히 격조한 한 입장에서 지금 현재 상황이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 초과라고 하는 것을 이렇기 때문에 서로 그리고 다음 기회를 바로 기회를 얻으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4월 사실 경제민주화라는 개념 자체가 제가 경제학을 제가 한 30여 년간 전공을 했는데 처음 들어보는 말이죠. 기본적으로 이 경제학계 내에서 개념 자체가 정립된 그런 정확한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적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제 경제 민주화는 보니까 우리 최초 말씀하셨던 김종인 씨도 뭐로 정의하는지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돌아가는 게 보니까 결국 대기업 규제 이런 쪽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 경제민주화보다는 공정 경쟁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치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왜 경제민주화가 이 최종 생산물 시장에서만 이렇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난 더 시급한 이 경제민주화의 이 대상은 요소 시장에서도 굉장히 심각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경우는 노동시장에서 그대 기업 노조가 굉장히 커다란 독재적 권력을 휘두르고 있고 그게 결국은 비정규직이라든지 아니면은 청년들 직장을 갖다 구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거 빨리 민주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민간 사실은 이 정치의 민주화는 원리주의 정부로부터 민간인 시민한테 권력이 이양되는 과정이 정치 민주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경제도 정말 민주화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정치권이 갖고 있는 규제권한 그 힘, 그게 민간으로 이양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경제민주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적으로 논의 자체가 너무 이제 대기업들이 가고 있는 것이 이건 정치적 의미에서도 좀 맞지 않다. 이런 코멘트를 하나 드리고 싶고요. 교육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제가 일선 학교에 교장 선생님, 교사, 그리고 학부모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사실은 좌파 교육감들이 6개 지역에서 교육감으로 약 2년 전에 당선이 됐었습니다. 서울, 경기, 강원, 전남부, 광주, 이쪽에서 지금 이 전북을 제외하고 5개 시도에서 학생 인권 조례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있는 학생 인권 조례 가지고는 도저히 교실 문제를 막지 못한다. 교육이 포기되고 있다. 이런 불만이 정말 고조되고 있고요. 교실이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수업 분위기를 흔드는 그런 행동을 할 때 교사가
교육적 제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핸드폰 그냥 들어놓고 학생인권 조례라고 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도저히 안 된다. 저는 사실은 우리 아까 이명희 교수님이 아까 우리 교육 관련해서 새로운 교육이잖아요. 국민운동장을 하셨죠. 국민운동장을 하셨는데 그 운동도 하는 김에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을 갖다 보호하는 면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습권 보호법이 되었든 아니면 학습권 보호 조례가 되었든 그 조례 제출운동 또는 학습권 보호법 제정운동을 저는 이 자리에서 좀 제안을 하고요. 학생의 인권 조례라는 게 여러분들 그 읽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학생의 권리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리만 나열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중고 교육의 목표는 교양 시민으로서 교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외국의 경우에는 책임과 권리가 이 균형 있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많은 교육부에서는 학생의 권리 및 책임 헌장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례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학생의 권리 및 책임 헌장을 한국의 실정에 맞춰서 헌장으로 제정을 하고 학생인권 조례를 폐기하고 학습권 보호 조례 내지는 보호법을 제정하는 운동을 기자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박인환 교수님이 아까 재활성을 하셨습니다. 이 감성의 시대에서 보수가 살아남는 법이 무엇일까 이 말씀을 다 하셨는데요. 감성의 시대에서 보수가 살아남기가 참 힘듭니다. 저보고 좌파라고 그러면 저는 좌파 무지하게 잘했을 것 같습니다. 책임없이 선동하고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좌파 했을 것 같으면 정말 재미있게 했을 것 같습니다. 감성의 시대에서 보수가 살아남는 것은 결국은 저는 솔선수범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보수 진영에서 제대로 법 지키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소위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을 했다고 하면 오늘같이 보수의 위기가 안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토론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